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자식 잘 되라고 손가락 하나 편히 쉬어본 적 없는 어머니가 결국 자신이 살던 집에서 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모든 재산을 넘겨준 바로 그 며느리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건 이 어머니가 착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착해서, 너무 믿어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갈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어머니들이 겪고 있는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겪게 될지 모르는 가슴 시린 현실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반드시 새겨두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봄이 오면 항상 마루에 앉아 화분에 물을 주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 하나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그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 복 많은 분이라고. 아들도 착하고 며느리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다고. 그 어머니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수님 씨는 50대 초반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그는 병실 침대 곁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만 잘 부탁해. 그 한마디가 평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날부터 두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어 아들 하나를 반듯하게 키워냈습니다. 허름한 가게를 운영하며 등록금을 댔고 아들이 취업에 실패할 때마다 말없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30이 넘어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 수님 씨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영리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영리하게 사는 것도 능력이라고, 아들과 잘 살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수님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딸이야. 딸처럼 생각하고 살 거야. 정말로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초반 며느리 지연 씨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을 잊지 않았고 명절에는 전을 부치며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바쁠 때면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고 지인들 앞에서는 늘 시어머니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다르다고, 세상에 이런 분이 없다고. 수님 씨는 그 말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며 늘 마음 한켠에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곁에 있으니 아들도 안심이고 집안도 따뜻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집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요즘 대출이 쉽지 않아서. 수님 씨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때 수님 씨가 가진 재산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불린 예금 통장 하나였습니다. 많다고 할 수 없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님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고 통장에서도 일부를 보탰습니다.
아들 가족이 좀 더 넓고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가 또 한 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더 부드럽게. 어머니, 사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아이들 상속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다고 해서요. 수님 씨는 세금이라는 말에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어머니, 요즘은 미리 정리하는 게 낫대요라고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말하니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수님 씨는 남아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며느리 명의로 넘겼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증여였습니다. 통장도 함께 맡겼습니다. 나중에 쓸 일 있을 때 내가 연락하면 된다면서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잘 모실게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날의 수님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겉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따로 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방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며느리의 인사가 짧아졌습니다. 아들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집안에서 수님 씨의 공간은 점점 방 하나로 좁아졌습니다. 수님 씨는 처음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별것에 다 서운하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빠 보이면 말을 걸지 않았고 손녀가 공부한다 싶으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습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아이들이 잘 살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실 좀 힘들어요. 살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고 아이들도 크고 있고 어머니가 따로 지내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수님 씨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수님 씨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바람이 불고 있었고 아래층에서는 손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그날따라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답이 나왔습니다. 집도 내 이름이 아니고 통장도 내 손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줬으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법으로 따져봤자 시간도 돈도 없습니다. 아들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 아이도 아내한테 휘둘리는 것이겠지 싶어서 다음 날 아침 수님 씨는 오래된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 작은 사진첩, 그리고 남편 제삿날 쓰던 향 한 묶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현관까지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끔 연락할게요. 가끔이라니.
그 단어가 수님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수님 씨는 오래된 친구의 집에 잠시 신세를 졌습니다.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게 고마워서 더 울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너무 줬던 걸까? 너무 믿었던 걸까? 아니면 너무 일찍 포기한 걸까? 아들한테서 전화는 2달에 한 번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밥은 먹고 사냐고, 몸은 어떠냐고.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님 씨는 주민센터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원이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안타깝게도 증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말에 수님 씨는 처음으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법률 무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증여 취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한 증여의 경우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증여 당시 나눈 이야기들, 며느리가 했던 말들, 아들이 곁에서 동의하던 장면들, 혼자 살기 힘들다고 했고, 모시겠다고 했고, 가족이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자리에 함께 있었던 수님 씨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증언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사촌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그때 다 들었어.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나 기억해. 내가 증언할게. 그 한마디가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송은 오래 걸렸습니다. 며느리 측은 자발적인 증여였을 뿐 부양 조건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류에는 조건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고 그것이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에게는 진실이 있었고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쫓겨나기 전까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와 나가달라고 했던 바로 그날 밤 수님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어디 가야 하냐? 아들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그리고 며칠 후 또 한 통. 여기서 계속 있으시면 저도 힘들어요. 그 메시지들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사실상 거주를 거부당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 당시 구두로 이루어진 부양 약속과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수님 씨는 법원 복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고를 듣고 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긴 것이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다시 수님 씨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간다 해도 아들 가족과 마주쳐야 하고 또 그 어색함을 견뎌야 하는데 이제는 그럴 기력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나서 생긴 돈으로 조그만 원룸을 구했습니다. 따뜻한 남향이었고 창가에 화분 하나 놓을 자리가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 원룸에 이삿짐을 옮기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밥 먹고 싶으면 먹고
텔레비전 보고 싶으면 봅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늦게 화장실 가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 조용함이 외로웠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 조용함이 평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겪은 일이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낮았고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수님 씨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짧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님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말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아무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 사이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고 집이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며느리는 아들을 원망했고 아들은 자신이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비로소 마주했던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성찰이 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수님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화분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작은 꽃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환하게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당한 이야기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잃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다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언제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자신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재산은 천천히 나눠도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못합니다. 오히려 그게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당장 다 주고 싶은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한 번쯤은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수님 씨는 지금도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사귄 친구들과 일주일에 2번 밥을 먹고 봄이 되면 화분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들과는 가끔 연락을 합니다. 여전히 어색하지만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닙니다. 언젠가 손녀가 크면 할머니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차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삶은 배신당한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습니다. 수님 씨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70이 넘어 홀로 짐 싸 나오면서도 법정에 홀로 서면서도 그리고 다시 조용한 아침을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말은 달라집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쓰이는 분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복지 모두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아직 이런 위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